눈이 무섭게 내리는 겨울 아침이었어요. 지난밤부터 쏟아지던 눈이 도로와 지붕 위를 뒤덮어 차들이 기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전날부터 분주하게 준비했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국과 반찬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느닷없이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농담인가 싶었어요. 이런 기상 상황에서 팥빙수라니, 제가 알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들은 시계를 보며 난처해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회사에 늦지 않을 텐데. 팥빙수를 사오라니 어떡하죠? 며느리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눈 많이 오는 날 먹는 팥빙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세요? 우리 뱃속 아기에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잦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 당연하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황당했죠. 거실에서 드릉거리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회사에 늦을까봐 조바심이 나는데도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주문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가야, 네 남편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급한데 굳이 지금 당장 팥빙수를 먹어야겠어?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곧 지각할 시간이라고 해도 한 10분쯤은 괜찮잖아요. 저도 임신 중이니까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아들은 옷을 챙기며 대충 모자를 눌러쓰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부엌에 있던 그릇을 놓치고 말았는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파편을 치우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상황이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로 끝나면 해프닝이겠거니 싶었는데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됐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며느리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당신 아니면 어머님이라도 좀 다녀와 주세요. 이유는 늘 간단했죠. 먹고 싶은 게 갑자기 떠올랐으니 지금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시기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젓거나 말릴 법도 했지만 정작 아들은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웬만해선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걸 이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날씨가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조차 계속 나오니 문제가 심각했죠. 어느 날 밤 며느리는 한두 시에 뜬금없이 라면이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야근 마치고 지친 상태였는데도 편의점을 다녀왔어요. 심지어 만두까지 같이 사오라고 해서 아들은 두세 군데 편의점을 돌았다고 해요. 다음 날 아들이 피곤에 쩔어 회사에서 실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엄마,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 부부들은 함께 여러 일을 해결한대요. 이 정도 부탁은 당연하다니까요. 아들이 그런 말로 얼버무렸지만 제 눈에는 그저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려먹는 듯 보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조금만 불편한 내색을 해도 비꼬듯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저 지금 몸도 무거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답니다. 점차 동네에서도 이 집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나 앞집 할머니가 곁눈질로 보면서 안쓰러워했어요. 아들내미가 고생이 많네. 사실 저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건 좋은데 그 아내가 이토록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지 몰랐으니 말이에요.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전해주더라고요. 며느리가 허리 다쳤다면서도 친구들이랑 쇼핑 잘도 다니시더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속이 뒤집혔어요. 며느리가 허리를 다쳤다고 아들에게 장과 시장을 모두 맡겨놓으면서 정작 본인은 멀쩡히 돌아다닌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지만 아들은 그저 허리 상태가 그때그때 다르겠지. 라는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왠지 마음 한구석에 짜증이 끓어올랐어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또 폭설이 내렸어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눈이 쌓였고 화물차들은 빙판길에 밀려 사고가 잇따랐어요. 저는 뉴스만 봐도 불안했는데 며느리가 또 한 번 팥빙수를 입에 올리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딸기가 들어가야 돼. 생크림도 듬뿍 요청해. 지금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벌써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던데. 아기가 딸기 들어간 빙수를 먹고 싶어 한다니까요. 임산부가 먹고 싶을 땐 무조건 먹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느꼈어요. 며칠 전에도 폭설에 팥빙수를 사오라고 했는데 이걸 또 반복한다니 아들에게 몸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며느리가 너무 먹고 싶다니까. 저는 어이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릇을 잡고 있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일까? 이런 날씨에 밖으로 끌려나가는 아들은 뭐고, 시어머니 말은 듣지도 않는 며느리는 또 뭔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깨지는 소리가 제 속마음을 대신해 주는 듯 울려 퍼졌어요. 아들은 눈길을 뚫고 팥빙수를 사러 갔고 며느리는 TV를 틀어놓고 소파에서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니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어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네 남편을 이렇게까지 심부름 시켜도 양심이 안 찔리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제가 남편한테 부탁한 건데 어머님이 간섭하실 일인가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속이 끓어올랐어요.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며느리와 대치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온몸이 눈에 젖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헐떡이면서 팥빙수를 내밀었고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받아들고는 툴툴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녹았는데? 아들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눈길이라 차가 엄청 막혀서 조금 늦었어. 에이, 어쩔 수 없긴. 그래도 완전히 녹진 않아서 다행이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은 놀라서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한 번 틀어진 감정이 폭발했고 소리 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며느리는 제가 우는 걸 보고도 별달리 달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표정을 지었고 엄마, 진정 좀 하세요. 며느리도 임신 중인데 서로 힘들잖아요. 그 말에 더 서러웠어요. 제가 볼 땐 아들이 훨씬 힘들어 보이는데도 정작 본인은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만 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우리 집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아들은 제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슬쩍 피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했고 조금만 불편하면 저를 호출해 시켰어요. 어머님이 저 대신 장 좀 봐오시면 안 돼요? 전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엄마, 그냥 좀 봐주세요. 요즘은 임산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하고 막아섰어요.
너는 회사 일도 바쁜데 밤마다 심부름까지 하면 몸이 나만할 리 없잖아. 괜찮아요. 전 집사람이 원하면 해줄만 해요. 조금이라도 거절해봐. 그러면 며느리도 생각을 고칠 거 아니야. 엄마가 괜히 오버하는 거예요. 전 그 대화를 할 때마다 답이 없다고 느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인사과에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그걸 알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들어와서 새벽에도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느라 돌아다니는 생활이 계속되니 피곤해서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듯 했어요. 며칠 전엔 잠을 못 자서 안색이 누렇게 떠 있더군요. 사랑하는 남편이니 더 신경 써줘야지. 며느리는 거꾸로 그 상태에서 또 부탁을 늘어놨어요. 아들이 헐떡이며 집에 들어오자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여보, 불고기 먹고 싶은데 근처 마트에 소고기 괜찮은 게 있는지 봐줄래? 아들은 감정이 격해졌는지 심하게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제가 말없이 지켜보다가 손을 붙잡으려 하자 아들은 괜찮다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히려 저를 말리고 며느리에게 조금 기다려달라 하고 밖으로 나섰죠. 엄마,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얘야. 그래도 좀 쉬었다가. 집사람도 몸 힘들잖아요. 제가 해줘야죠.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할까, 며느리는. 이웃 주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묘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아드님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누군가는 안쓰럽게 말했고, 며느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다른 누군가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떨구며 답했어요. 저도 걱정 많아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안 문제를 떠벌리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동네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너무 속 끓이지 마세요. 아드님도 곧 깨달을 거예요. 그러게요. 언젠간 해결되겠죠? 속으로는 언제 해결될진 모르겠다고. 며느리가 반성하지 않는 한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고 지루했어요.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폭설 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이번엔 임신 핑계를 더 강하게 댔어요. 아기가 팥빙수를 먹고 싶어 한다며 아들에게 여지없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더 못 보고 짐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게 맞겠다고 느낀 거예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저도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제가 방에서 짐을 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갑자기 어디 가세요? 뭐가 불만인데요? 너한테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며느리가 이따위로 굴어도 넌 말리지도 않잖니. 그렇다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그래. 난 가는 거야. 내가 계속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못하겠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는 거야. 더 이상 이 집에서 울며 불며 살고 싶지도 않고 날 배려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하루도 더 머물기 싫어. 내 마음을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잖아. 네가 며느리 편만 드는 동안 난 계속 참고 견뎌야만 했어. 폭설에 팥빙수를 사오라든가 밤늦게 심부름을 가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도 넌 이게 당연하다며 나에게만 옛날 사람 취급을 했잖아. 말리기는커녕 힘든 기색조차 내지 말라고 날 다그쳤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몸도 마음도 한계야.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는 동안 네가 조금만 나서서 이건 아니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야. 그런데 넌 늘 침묵했지. 이 집안일을 내가 다 감당해 주리라 믿었겠지만 나도 사람이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어.
더 이상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울었는지 알아? 매일 가슴이 답답하고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만큼 서운했어. 남편 역할만 하지 말고 적어도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가만히 방치하진 않아야지. 그런데 넌 나를 외면했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해. 비난받든 무슨 말을 듣든 내 결심은 바뀌지 않아.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내 삶을 찾아 떠날 거야. 이 집에서 쌓아 올린 서러움과 울분을 짐 가방에 함께 넣고 나가는 거지. 쫓아온다 해도 소용없어. 달라졌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내 마음 돌릴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이따위로 굴어도 네가 말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상황이 바뀔 거란 믿음이 전혀 안 생긴다. 그러니 날 붙잡으려 들지 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괜히 과민한 시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눈길에 팥빙수를 사오게 하면서도 아무런 미안함도 못 느끼는 며느리와 그걸 방관하는 너.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고. 난 나가는 길을 선택했으니 다시 돌아올 마음도 없어. 끝까지 붙잡고 싶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겠지. 하지만 이미 마음이 식을 대로 식었어. 날 힘들게 했던 기억이 눈 내릴 때마다 떠오르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아침에 깨자마자 오늘은 또 무슨 심부름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것도 지쳤어. 이젠 내 자유를 찾아갈래. 엄마, 갑자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달라질 거 없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 뒤늦게 뭐가 불만인데요? 라고 해봤자 공허하잖아. 그래, 난 가는 거야. 네가 진작 날 말렸다면 이런 선택까진 안 왔겠지만 그 기회는 이미 놓쳤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지만 이젠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감정을 지키고 살아야 하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나쳤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서 계속 버틸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더 붙잡으려고 하지도 마. 집 나간 엄마가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 내가 가출이라도 하듯이 짐 싸는 게 이상해 보여도 이런 방식 아니면 날 둘러싼 이 고통의 굴레를 끊을 방법이 없어. 며느리가 이따위로 굴면서도 네가 방관한 이상 우린 서로 각자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내 마음 모른 채로. 그렇다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이런 말로 붙잡지 마. 이미 결정 내렸어. 앞으로 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건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을 때의 얘기지. 지금은 그런 여지조차 없다고 본다. 그래도 혹시나 조금의 희망을 걸고 싶다면 제대로 된 태도로 보여줘. 폭설에 팥빙수 찾고 밤중에 떡볶이 사오고 허리 아프다며 온갖 심부름 시키는 걸 멈춰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난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놔뒀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내가 편하게 살 곳을 찾아갈 거다. 며느리는 TV를 보며 간식 먹다가 제가 현관을 나서는 걸 힐끗 보기만 했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부르짖었지만 이미 제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나왔어요. 낡은 보일러와 허름한 싱크대가 있는 단칸 방이었지만 나름대로 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혼자 사는 재미도 조금씩 느꼈어요. 무엇보다 집안에서 묵묵히 답답해하던 일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저는 일부러 답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반성하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줄줄이 도착했는데 이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도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 문장을 보고도 전 한숨만 나왔어요. 그동안 서럽고 울분 쌓인 걸 생각하면 이렇게 메시지 몇 줄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룸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문자가 수시로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조차도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만 했어요. 원룸 생활은 생각보다 불편했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이전 집에서 매일같이 겪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간단히 해 먹고 늦은 밤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아들이 과연 잘 지낼까 하는 걱정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따로 지내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 회사 평가도 좋지 않고 당신 떠난 후로야 더 정신 차렸지만 며느리도 후회 중이라더라. 저는 속으로 이제서야 조금 깨달았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했어요. 며느리가 당신 없으니 정말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 자기가 잘못한 점을 알았다고 하니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바로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 몇 마디로 풀릴 상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답했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졌다는 확신이 들기 전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도 여기서 쉬면서 생각 좀 더 해볼 테니 억지로 부르지 말아줘.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아들과 며느리가 몇 차례 원룸 앞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서로를 조금씩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동시에 그들이 제 불편함과 서러움을 똑같이 체감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늘 제가 참기만 하는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봤어요.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두절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에는 다소 달라진 톤으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 몸으로 겪고 나니 얼마나 무리한 짓을 했는지 아는 모양이야. 직접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싫다면 당분간 더 기다리도록 하지 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원룸을 구해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이었으니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고 느꼈어요. 원룸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살림을 최소화하고 지냈어요. 냉장고도 작은 걸 쓰고 옷까지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아들에 대한 답답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 시간을 거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몇 주 더 흘렀어요. 남편은 틈틈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는데 며느리가 앞으로 무리한 부탁은 안 하고 아들을 아끼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였어요. 아들 역시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몹시 가슴 아파하며 직장 업무도 조금씩 추스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선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컸어요. 한두 번 반성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아들이 회사를 조퇴하고 함께 왔다고 했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 좀 열어줄래? 며느리가 당신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당신한테 바로 오긴 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집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는 않고 남편과 아들만 방 안으로 들였어요. 짧게 인사하고 거실 아닌 방 안 한 구석에 앉았어요. 그때 아들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해온 듯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둘 다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회사에서 혼나고 엄마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저는 가만히 듣다가 며느리는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싫어할까 봐 같이 오지도 못했어요. 정말 반성 중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대요. 한 번만 자리를 만들면 안 되겠어요?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내가 그 집에서 당한 수모가 적었니? 복설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너 부려먹고 시어머니인 날 함부로 대했던 걸 쉽게 잊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도 곁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대화해보자. 결국 며칠 뒤에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사실 그 결심을 하기 전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쩌면 또 거짓말이거나 일시적인 반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믿고 돌아가면 다시 팥빙수 사건이 재현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간절히 설득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직접 들어보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며칠 뒤 약속했던 날이 왔어요. 저는 미리 약속 장소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잡았어요. 원룸에서 만나면 답답할 것 같았고 아들 내외 집은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고 며느리는 제 얼굴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부리고 임신이라고 다 받아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심한 짓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찻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물었어요. 너 허리 아프다면서 나까지 부려먹고 아들은 폭설에 팥빙수 사오게 했잖아. 그건 단순히 임신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었지. 이제는 정말 안 그럴 자신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심하게 끄덕였어요. 네, 정말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제야 느껴져요. 어머님이 떠나고 나서야 깨닫다니 너무 후회돼요.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 그러다 보니 회사 일도 엉망이 되고 엄마가 집을 떠날 정도로 힘들어 했는데도 진작 눈치 못 챘어. 그 대화를 오래 나눴어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울분, 서러움, 그리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잘못을 시인했고 아들은 엄마를 외면했던 걸 미안해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조건을 걸겠다. 임신이든 뭐든 폭설이든 야심한 밤이든 무리한 심부름을 시키지 않을 것. 허리 아프다며 시댁을 부려먹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그나마 내가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 며느리는 바로 약속했어요. 네. 당연히 지킬게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뀌겠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원룸이 제게 준 자유와 평온이 꽤 소중했거든요. 그래도 아들 내외가 정말 달라지는지 지켜보겠다는 명목으로 주말에만 잠깐씩 들러보기로 했어요. 아들은 반색하며 기뻐했어요. 그럼 주말에는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몇 시간만이라도 와준다는 사실에 안도한 듯 했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아들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다소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눈치 보듯 조용히 움직였고 아들은 제가 올 때마다 너무 과하게 반가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달리 아들에게 별다른 요구도 안 하는 것 같았고 늦은 밤 심부름 같은 건 시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저 혼자 장도 보고 집안일도 최대한 제가 해보려 해요. 남편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마음 한편에서 안심이 됐어요. 정말 달라지려는 의지가 보이니까요.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폭설에 팥빙수를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사라졌다는 점이 다행이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예전처럼 실수 없이 일을 잘 해냈고 평가도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오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라며 쑥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걱정이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다잡는 듯 행동했어요.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았어요. 저는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저토록 공손한 며느리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완벽히 마음을 열진 않았어요. 속으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달 정도면 슬슬 집에 돌아와도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원룸 생활이 의외로 편하다는 것도 있었고 돌아갔다가 또다시 실망하면 상처만 깊어질 테니 이번엔 천천히 결정하자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변환점은 2달 뒤에 찾아왔어요. 봄이 무르익고 밖은 꽃들이 만개하던 시기였죠. 며느리가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저를 원룸까지 찾아왔어요. 그동안 몇 차례 짧게 보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예의 바른 인사부터 건넸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살짝 놀랐어요. 이전이라면 왜 문을 안 열어주셨냐며 투덜댔을 텐데 이제는 문 앞에서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태도가 됐더라고요.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자 며느리가 작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골라봤어요. 어머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간식이에요.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기도 먹고 싶은 거 생기면 스스로 사러 나가겠다는 의미로 며느리가 준비한 작은 제스처처럼 보였어요. 아들은 옆에서 거들며 미소 지었어요. 요즘은 전처럼 무리한 심부름 하라고도 안 해요. 그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제게 직접 온갖 미안함과 후회를 털어놓았고 저는 그동안 겪은 서러움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많이 울컥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은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이따금 거들기도 했죠. 맞아. 이 사람 정말 달라졌어. 결국 그 자리에서 저도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기로 했어요. 좋아. 너가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면 나도 집에 돌아가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 단 옛날처럼 또 폭설에 팥빙수 먹고 싶다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한밤중에 라면 사오라고 아들을 부려먹으면 나는 다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다시는 그런 무리수 안 부릴게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깊이 반성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차를 가지고 원룸을 찾아와서는 제가 가져온 짐을 다시 싣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야 좀 바뀌었구나 하는 희망을 안고 아들 내외 집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어요. 집에 들어간 첫날 며느리가 저를 맞이하며 활짝 웃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거실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들은 밝은 표정으로 회사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이번에 팀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기분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 집안이 더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그래. 나도 돌아오니 안심이 되긴 하네. 이젠 정말 옛날처럼 굴면 안 된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임신 후로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무조건 남편 부려먹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동안 동거해 보니 정말 예전 같은 무리한 부탁이 사라졌어요. 늦은 밤이면 며느리가 직접 음료나 간식을 챙기고 아들이 피곤해 보이면 오히려 오늘은 그냥 쉬자고 권하더라고요. 한 번은 폭우가 오던 날 며느리가 불현듯 빵이 먹고 싶은데. 하고 중얼대다가도 스스로 우산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내가 다녀올까? 아니, 내가 갔다 올게. 굳이 피곤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기 싫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가족의 모습을 갖추는구나 싶었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폭설에도 직접 팥빙수 사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럴 일 없겠지만요. 그래. 인제야 사람 다 됐구나. 날 이렇게 힘들게 한 만큼 착실히 갚아라. 네, 그럴게요. 그 모습이 참 순해 보여서 마음 한편에 쌓여있던 울분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가족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어요. 아들은 회사에도 충실하고 퇴근 후엔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거나 집안 정리를 도왔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인 저를 깍듯이 대하지는 않더라도 이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무리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허리 아프다는 소리도 필요할 때만 하고 수시로 아프다고 핑계를 댄다든가 심부름을 넘기는 행동도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어요. 이웃들도 며느리가 너무 다르다며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누렸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진짜 편해졌네. 아들네가 저렇게 바뀔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원룸에서 살 땐 참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래도 돌아오니까 집이 좋긴 하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럴 거면 진작 변할 것이지 하는 씁쓸함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반성했고 저 역시 원룸을 떠남으로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을 다시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밤이 깊어지면 며느리가 또 뭘 사달라고 할지 몰라 조마조마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눈 오는 날이 찾아올 때 팥빙수를 스스로 사러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이젠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부름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때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요. 그저 폭설 속에서 팥빙수를 부추기던 지난날의 기억은 그저 흘러간 우픈 사건으로 남았죠. 엄마, 그래도 제가 미안했던 건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내가 있진 않겠지만 널 이제 믿어볼게.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바탕 요란했던 폭설 속 팥빙수 사건은 오랜 갈등과 함께 가족 모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생 끝에 모두가 깨달은 셈이랄까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며느리는 남편을 함부로 부려먹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은 한층 성숙한 남편과 아들로 거듭났어요. 이젠 그저 눈이 올 때면 옛날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팥빙수가 떠오르더라도 제 아들이 폭설 속에서 위험하게 뛰어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내가 참았던 만큼 이렇게 좋은 결말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묘한 뿌듯함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저는 올해도 김장철이 오자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매년 배추를 고르고 소금을 뿌려 절이는 일부터 한겨울을 대비한 온갖 재료 준비까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늦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나 외식을 즐길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김장이 1년 중 가장 큰 행사처럼 여겨진답니다. 집안의 겨울 양식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친척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도왔는데 요즘은 하나둘 연세가 들거나 사정이 생겨서 쉽게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일이 제게만 집중되는 느낌이라 허리가 욱신거리고 손목이 시려도 혼자서 대야를 몇 개나 깔아놓고 배추를 절여야 하죠. 그런 와중에 가장 아쉬운 건 바로 며느리예요. 결혼 초에는 가끔 모여서 김치 맛을 보고 수다를 떨곤 했는데 어느새부터인지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번번이 바쁘다며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을 테니 너무 구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시장도 일찍 다녀와서 재료를 풍성히 마련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마음 먹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잘 알려줄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장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며느리 쪽에서는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 몰라 전화를 해보기도 했어요. 올해는 꼭 함께 김장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간 좀 낼 수 있니? 이렇게 살짝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회사 일이나 다른 일정이 겹쳤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예전이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하고 가볍게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해째 계속 혼자서 이렇게 대량의 김치를 담가야 하다 보니 저도 점점 체력적으로 버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섭섭함이 자꾸 쌓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김장을 안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저 혼자서라도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김장 첫날은 언제나 배추를 절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배추를 쌓아놓고 한 장 한 장 펼쳐가며 굵은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어가며 절이는 과정이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배추가 잘 절여져야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간이 고루 배이고 식감이 아삭아삭하게 살아나거든요. 저는 마당에 커다란 고무대야 3개를 일렬로 나란히 놓아두고 배추를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간을 맞춰가요. 너무 오래 절이면 짜고 짧으면 덜 익고 그 미묘한 타이밍을 잡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작업이 하루를 꼬박 잡아먹기도 해서
중간에 허리를 몇 번씩 펴줘야 몸이 견딜 수 있답니다. 그렇게 날이 어두워질 때쯤 대야에 가득 쌓인 배추를 보면 기분이 묘해요. 이거 언제 다 헹구고 물 빼서 양념까지 넣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거듭날 생각을 하면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그래도 배추 절이기가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둘째 날에는 절인 배추를 깨끗이 헹구고 물을 빼야 해요. 이때도 손이 시려워서 중간중간 장갑 속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업을 이어가죠. 배추 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정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럴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며느리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해요. 둘째 날 저녁부터는 양념을 준비해요. 고춧가루는 미리 사둔 것 중에서 색깔과 향이 좋은 것을 고르고 새우젓과 멸치액젓, 갈치속젓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숙성시켜 둡니다. 마늘과 생강도 빻아놓고 설탕이나 매실청 같은 단맛 재료도 조금씩 가미하죠. 이런 과정을 다 마친 뒤 셋째 날 아침이면 비로소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본격적인 김장에 돌입해요. 줄기 부분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공들여 바르고 겉잎도 한 장씩 들쳐가며 골고루 발라줘야 맛이 균일해져요. 그렇게 3, 4일을 쏟아부어 김장을 다 마치고 나면 항아리에 차곡차곡 포개어 담아두거나 김치 냉장고에 종류별로 나눠 놓게 돼요. 아, 올해도 이 커다란 산을 겨우 넘겼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허리가 녹초가 되어 부엌에 들어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게 되죠. 예전에는 이때 가족이나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서 고생했다 수고 많으셨다 하며 서로 격려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각자의 일로 바쁘다 보니 그런 풍경도 잘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겨우 김장을 마치고 난 며칠 뒤 며느리가 느닷없이 집에 들렀어요. 저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기분으로 부엌으로 안내했는데 며느리는 다짜고짜 김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 담그신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던데요. 저도 조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장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김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그래도 겉으론 표정을 관리하며 흔쾌히 허락했죠.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김치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며느리가 말하는 조금의 기준이 저랑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길래 한두 통 정도려니 했는데 결국 커다란 통들을 꺼내서 가득가득 담아 트렁크에 싣고 떠났지요. 난감했지만 굳이 제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떠나고 난 부엌에는 텅 빈 자리들만 남았고 저는 한편으로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김장을 함께 했으면 이렇게 얄미운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친정에도 나누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느라 김치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섭섭함도 있고 며느리가 계속 무료 김치 창고처럼 여기는 것만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어요. 김장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 한 번쯤은 과정을 몸소 경험해 보면 어때? 사실상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그러나 며느리는 애매한 반응만 보였어요. 마치 김장이라는 걸 중노동처럼 생각하는 기색도 보이고 요즘 회사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대화를 슬쩍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각해졌어요. 이러면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구나. 그냥 넘어가면 며느리 입장에선 나는 늘 바쁘니 결국 시어머니 혼자 하겠지. 하며 무심하게 행동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면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결국 작전을 짰어요. 우선은 집에 남아있는 배추 몇 포기라도 활용해서 작게 김치를 한 번 더 담가보자. 그때 며느리를 반드시 참여시키자. 물론 김장을 한 번 더 하는 건 저한테도 큰 부담이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며느리가 진정으로 김치 담그는 수고를 이해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재료를 조금씩 챙겨두고 있던 차에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했더니 김치를 나눠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지요. 딱 잘 됐구나. 마침 집에 배추가 몇 포기 남아서 작게나마 한 번 더 담그려고 해. 직접 해보면서 가져가면 더 뜻깊지 않을까? 며느리는 처음에는 난처해했지만 저도 워낙 강단 있게 밀어붙였고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조금이라도 해보자. 부드럽게 설득하자 어찌저찌 수락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어 은근히 들떴어요. 김장을 한번 해본다면 며느리가 예전처럼 쉽사리 김치를 왕창 가져가려 들진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며느리가 약속한 날, 저는 새벽부터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에 대야를 2개 깔아놓았어요.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채소를 다듬고 절이는 과정이 간단치 않거든요. 마늘과 생강도 일부러 다 다지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어요. 며느리가 오면 직접 빻아보게 해서 그 수고로움을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각을 조금 지나서야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하고는 바로 배추부터 건네줬어요. 우선 배추 뿌리 부분 좀 도려내고 상한 잎이 있으면 골라내자.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며느리는 처음엔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잠시 뒤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속 배추를 들고 칼을 움직여야 하는 데다가 잘못하면 배추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꼬박 보내니 며느리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그제야 저는 속으로 드디어 조금이나마 깨닫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배추 손질이 끝나면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재료 손질도 해야 하니까요. 쉬울 리가 없죠. 저는 곁에서 물 한 잔을 건네며 며느리를 달랬어요. 이렇게 수고롭게 담가야 겨울에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윽고 배추 절이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큰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소금을 적당한 양으로 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손이 많이 가요. 얼마나 넣어야 적당하죠? 며느리는 물었지만 저 역시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감각으로 판단하니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직접 조금씩 뿌려보며 감 잡아봐라. 며느리는 무작정 소금을 왕창 쏟다가 배추잎 위에 한 덩어리가 내려앉아 화들짝 놀라서 다시 소금을 걷어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초보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배추를 절이는 동안 며느리는 옆에 놓인 마늘,
생강, 무 같은 재료들을 다듬었어요. 제가 미리 다 손질해 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때 빛을 발했죠. 어머니, 이거 다 해야 해요? 며느리는 난감해했지만 실제 김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하루 종일 다듬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연신 감탄을 하며 칼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수고로운 과정을 매년 해왔다는 사실에 이제야 제게 고개가 숙여졌는지 말수가 줄더군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잠시 부엌에 들어가 간단한 국과 반찬을 준비해 며느리와 함께 먹었어요. 허기를 달래고 나니 며느리도 다시 기운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마당에 나가 며칠 전에 절여둔 다른 채소들과 함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죠. 고춧가루를 대야에 적당히 덜어넣고 새우젓과 멸치액젓, 그리고 미리 다진 마늘과 생강을 조금씩 섞어봤어요. 중간중간 맛을 봐가면서 짠지 매운지 확인해야 한다.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다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맵네요. 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김치는 이렇게 칼칼해야 제맛 아니겠니? 그런데 생각보다 매운 기운이 강했는지 며느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 과정을 겪어봐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낄 테니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켜봤답니다. 그렇게 양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절인 배추를 하나씩 꺼내 속을 채워 넣어야 해요. 이 작업이 사실 김장 중에서도 가장 품이 많이 들어요. 배추 겉잎과 속잎을 한 장씩 넘기면서 양념을 고루 펴 발라줘야 하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어떤 부분은 양념이 뭉치고 다른 부분은 아예 닿지 않아서 맛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 배추 한 포기를 손에 들고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그걸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내 스스로 포기를 들어 시도해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잠자코 집중해서 하더군요. 해질녘 무렵이 되어서야 작은 양의 김치를 다 담글 수 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 배추 한 포기만 잘라서 조금 맛보자. 며느리도 궁금해하길래 칼로 배추 한쪽을 잘게 썰어서 접시에 옮겨 담아 같이 시식해봤죠. 아무래도 방금 담근 거라 양념이 잘 배지는 않았고 배추 본연의 아삭함과 매운맛이 그대로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매력이 있었어요. 오, 이 정도면 나중에 익었을 때 정말 맛있겠네요.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조금은 알았겠지. 이 김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곧 며느리가 수고했다며 허리를 펴고 한참 쉬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장갑을 벗고 손을 씻으며 말했죠.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게 양이 큰 김장일 때는 배추가 몇십 포기가 아니라 몇백 포기도 하곤 해. 그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온 식구가 겨울을 편히 보낸단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매년 이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도울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됐어요. 사실 저는 김장 도와주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이 수고에 대한 이해는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컸거든요. 이제 며느리가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 없이 김치 좀 주세요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믿었죠. 며느리는 집에 갈 때 그날 담근 김치를 조금 챙겨갔어요. 예전 같으면 호기롭게 왕창 가져갔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죠? 하고 의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라. 저는 방긋 웃었답니다. 힘들다는 걸 몸소 겪어보니 이전처럼 무작정 큰 통에 담아가는 일은 못하겠던 모양이에요. 며칠 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은근히 이번 김장 체험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어머니랑 같이 배추 손질부터 절이는 것까지 해봤는데 진짜 어깨랑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김치가 훨씬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런 식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호응해 주었어요. 그래도 직접 해봤다니 대단하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어요. 마치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걸 본 부모의 기분이랄까요? 며느리가 그 과정을 몸으로 겪은 뒤에는 김치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졌거든요. 이후로 며느리는 한 번씩 문자를 보내 묻곤 해요. 김치 잘 익고 있나요? 배추가 올해는 어떤가요?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김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나니 궁금해질 만도 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답장을 해요. 조금 더 익으면 보내줄 테니 맛보고 평가해봐. 그러면 며느리는 화답하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좀 더 도울게요.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매년 빠짐없이 김장을 함께하길 바란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 수고를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몇 해 전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김치를 잔뜩 가져가곤 했는데 이젠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하니 그걸로 충분하죠. 이런 변화가 바로 제가 노리던 참교육의 핵심 아니겠어요. 혼내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직접 겪어보게 해서 깨닫게 만드는 일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로 며느리와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그날 함께 김장하던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어머니께 김장을 배우던 때의 추억이며 시골 마당 한가운데에서 화로에 불 지펴놓고 배추를 다듬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줬어요.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마치 옛날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신기해했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가 이어지고 문화를 전수하는 거구나 하고요. 그 뒤로 또 한두 주 지나 며느리가 집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음번에는 배추 조금 더 구매해서 친정에 함께 전해주면 어떨까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저로서는 큰 진전이라 느껴졌어요. 이제는 김장 자체를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소중한 과정으로 보게 된 듯 했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답했어요. 그럼 좋지. 내심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달라졌나 싶어서 흐뭇해졌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식문화의 중요한 뿌리라는 사실을 며느리도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엄격하고 무섭게 했으면 오히려 반발심만 키웠을지도 모르는데 비교적 온화한 방법으로 체험을 유도한 게 주요했다고 봐요. 물론 체험 하루 만에 모든 걸 완벽히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김장은 이렇게나 힘들고 복잡한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누운 채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익어가는 김치 향기까지. 제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들이지만 며느리에겐 낯설고 버거운 일이었겠죠. 그러니 처음엔 김장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직접 몸을 쓰고 땀을 흘려보니 시댁에서 공수해 오는 김치가 얼마나 공이 들어간 식품인지를 실감했을 테죠. 이런 과정이 바로 가족 간 이해와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 김치 상태를 살펴봤어요. 통 하나를 열어봤더니 배추 겉부분이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국물에서도 새콤하면서 알싸한 내음이 풍기더군요. 이제 슬슬 익어가는구나 싶어서 조금 덜어 맛을 봤어요. 아직은 덜 숙성됐지만 그 나름대로 맛있었어요. 며느리도 이 맛을 보면 흐뭇해하겠지. 하면서 혼잣말을 했답니다. 예전에는 독방에서 혼자 이런 행복감을 음미해 왔다면 이젠 가족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기쁨이에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다시 왔을 때 제가 권했어요. 이 김치 이제 조금 익었으니 맛 좀 봐라. 며느리는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감탄했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향이 더 깊어졌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말했죠. 김치는 익어가는 과정이 참 묘하단다. 시간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식품이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날 땀 흘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먹는 맛이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한마디가 제게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들렸어요. 그날 며느리는 이전과 달리 김치를 가득 채워가진 않았어요. 필요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한두 통만 챙겼죠. 바쁜데도 왔으니 많이 가져가라. 저는 오히려 권했지만 며느리는 웃었어요. 아니요. 요만큼이면 충분해요. 자칫 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걸 다 소화하는 것도 일이란 걸 깨달은 듯해요. 예전 같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했을 텐데 실감이 생기니 생각이 달라졌구나 싶었죠. 결국 올해 김장은 예상 밖으로 며느리의 작은 참여 덕에 저에게도 좋은 기억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진 않았어도 중간이라도 체험해보니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오히려 매년 해야 하는 이 힘든 행사에 활력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땀 흘려 일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 한구석을 포근하게 만들었죠. 며느리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김치는 그냥 슈퍼에서 사오는 음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번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속으로 이보다 더한 사이다 결말이 있을까 싶어서 미소가 절로 났답니다. 사실 저도 해마다 혼자 하다 보니 슬슬 지쳐가고 있었는데 좋은 조수 하나 구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강제할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김장이라는 걸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해 준다면 그걸로도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너가 주도해서 김장을 해본다면 난 옆에서 서포트만 할게.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겁이 나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은 제가 주도하긴 어렵지만 언젠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 그 마음이면 언젠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한번 땀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엔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듯 김장 담글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는 김치 싹쓸이만 하려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한 번의 체험을 통해 많은 걸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해서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 했으면 그저 으르렁거리다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소문난 김장판에 직접 뛰어들어 보니 스스로 이걸 이렇게 쉽사리 달라고 할 일은 아니구나 하고 느낀 거죠. 그 후로 우리 시어머니 김장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주변에 많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어요. 저로서는 뿌듯하면서도 이렇게나마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셈이군. 하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김치통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떠올라서 기분이 한결 상쾌해지곤 해요. 앞으로 며느리가 매년 빠짐없이 김장을 함께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경험으로 인해 김장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언젠가는 애 키우고 생활이 안정되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올지도 모르죠. 어머니, 올해는 어떤 재료가 필요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지금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김장을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시집 왔을 때는 김장이 정말 무섭고 싫었어요. 허리는 계속 숙여야 하고 손목과 팔은 고춧가루로 얼얼해지고 어른들은 잔소리를 하셨으니까요. 정성을 담아라. 이건 너무 적게 넣은 것 아니냐.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이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를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으며 웃고 즐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며느리도 아마 비슷한 길을 조금씩 밟아가리라 생각해요. 그 첫걸음을 이제야 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마당에 앉아 지난 김장 사진을 뒤적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김치는 우리 가족의 역사 같은 거구나. 매년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사람이 바뀌고 사정이 달라져도 결국은 이 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 순간 저 자신도 새삼 놀랐어요. 그냥 올해 김장도 잘 끝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기는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출발점은 솔직히 섭섭함이나 짜증이었어요. 함께 애써주지 않고 결과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야속했죠. 하지만 그 끝맺음은 의외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달했으니 이게 바로 김장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랄까요. 결국 올해 김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맛있는 김치만 싹쓸이에 가려 하다가 직접 체험을 통해 수고를 깨닫고 우리 가족이 한층 돈독해지는 사이다 같은 결말로 마무리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도 스스로 이제부터는 저도 조금씩 배우고 힘을 보탤게요. 라고 말했고 저 역시 짜증이나 서운함 대신 뿌듯함과 기대감을 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쩌면 김장날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얼마나 참여할까 하고 너무 과한 기대를 걸진 않을 거예요. 그저 처음부터 함께하든 중간부터라도 돕든 아니면 정말 바빠서 못 오더라도 이제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김장은 힘들지만 결국 가족을 잇는 중요한 행사라는 걸 며느리도 체득했으니 그만큼이면 충분히 사이다 같은 결말이죠. 지금도 김치 항아리에 귀를 대보면 가끔씩
보글보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미생물들이 배추 속에서 발효를 일으키며 서서히 맛을 끌어올리는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김치도 점점 완벽해지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가족들의 관계도 그 발효 과정처럼 조금씩 자연스레 익어가는 거겠죠. 김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묶는 힘. 이게 바로 우리 집의 중요한 문화이자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김장을 싹 피해 다니던 과거의 모습마저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처럼 보일 정도예요. 때로는 충돌과 서운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성숙해지는 거 아닐까요? 혼자 섭섭해하고 씁쓸해하던 날들도 이제는 웃으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직접 해보니까 알아주네. 계속 똑같이 내버려뒀다면 바뀌지 않았겠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금 남긴 배추로 다시 작은 김치를 담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양념을 달리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맡겨보려고 해요.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그 과정이 재미고 공부지. 하고 등을 떠밀어 줄 것 같아요. 만약 정말로 맛이 어설프게 나오더라도 함께 웃고 떠들며 먹다 보면 그게 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니까요. 이처럼 김장은 단순히 한 시어머니의 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과 문화, 그리고 마음을 함께 버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얌체 며느리 한 명쯤이야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참교육을 통해 서로 손잡고 웃으며 식탁에 마주 앉게 되는 게 우리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 결말을 시원한 사이다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이다 맛이 결국은 무심한 며느리도 서운했던 시어머니도 모두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올겨울에도 우리 집 식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제 먹었을 때보다 더 익어서 맛있네. 가족들이 웃고 조금 더 시원해지면 국물에 밥 말아 먹어야지. 때로는 즐거워하겠지요. 그 풍경을 떠올리면 허리가 아파도 마냥 기쁜 건 아마도 김장을 통해 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매년 이맘때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 깊고 칼칼한 맛을 음미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익어가는 거야. 이 이야기가 바로 콧배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김치 싹쓸이만 하다 참교육을 당하고 그래서 비로소 가족의 정과 김치 담그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과정이에요. 부디 이 사건을 통해 며느리도 저도 서로를 알아가며 더 나은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김장이 더 이상 혼자의 노고가 아니라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결국 사이다 같은 마무리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얄미운 상황도 섭섭함도 분노도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과 이해로 바꿔내는 기적 같은 힘. 김장판에서 땀 흘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감정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엮어주었다고 확신해요. 올해 고생했으니 내년엔 더 수월해지겠지 하고 기대해보며 저는 오늘도 잘 익어가고 있는 김치를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 익어가는 소리가 가족의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듯한 이 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랍니다.